거울 속에 비친 여자는 내가 알던 김명숙이 아니었다. 욕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드러난 내 왼쪽 눈은 마치 썩어 문드러진 자두처럼 검붉게 죽어 있었다. 눈두덩이는 터질 듯 부어올라 시야를 가렸고 그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시퍼런 멍자국은 아무리 두꺼운 파운데이션을 덧발라도 그 어떤 값비싼 컨실러로 덮으려 해도 결코 감추어지지 않는 참담한 낙인이었다. 손끝이 닿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의 통증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거울 속 내 눈동자에 서린 수치심이었다. 오늘은 나의 70번째 생일, 칠순나의 고이였다. 평창동 저택 1층에서는 이미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었다. 30년 지기 친구들, 남편이 살아생전 아끼던 후배들, 그리고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높은 천장을 타고 2층 복도까지 은은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마치 딴 세상의 소음처럼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화장대 위에 놓인 진주 귀걸이를 집어들었다가 이내 힘없이 내려놓았다. 귀걸이를 할 자격조차 박탈당한 기분이었다. 심호흡을 했다. 1번, 2번, 3번.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울음과 공포를 억지로 삼키며 나는 방문을 열었다. 내가 계단을 내려가 거실 입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거짓말처럼 모든 소리가 멈췄다. 방금 전까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덕담을 주고받던 하객들의 대화가 누군가 오디오의 전원 코드를 뽑아버린 것처럼 뚝 끊겼다. 사람들의 손은 허공에 멈췄고 수십 쌍의 눈동자가 동시에 나를 향했다. 그들의 시선은 내 화려한 실크 원피스에 머물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은 약속이나 한 듯 내 왼쪽 얼굴을 뒤덮은 그 끔찍한 자줏빛 멍에 박혔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그 무거운 침묵이 거실의 공기를 짓눌렀다. 당혹감, 경악, 그리고 의문이 뒤섞인 시선들이 화살처럼 내게 쏟아졌다. 고상한 김 여사 얼굴이 왜 저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소리 없는 아우성이 들리는 듯했다. 내 심장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크게 울렸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다. 그 숨막히는 정적을 깬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아들 민우였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민우가 사람들 앞으로 걸어 나왔다. 나는 그 아이의 눈에서 일말의 죄책감이나 걱정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아들은 내가 젖먹여 키우고 남편 없이 홀로 온 정성을 다해 길러낸 내 아들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고개를 쳐들고 있었다. 그는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또렷하고 오만한 목소리로 좌중을 향해 선언했다. 제 아내가 어머니께 예의를 가르쳐드린 겁니다.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이제야 좀 알게 해드리려고요. 그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고 소름 끼치도록 명확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우의 옆에는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다. 그녀는 꼿꼿이 허리를 세운 채 입가에는 미세하지만 도끼 어린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를 바라보는 수진의 눈빛은 시어머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처리해야 할 혐오스러운 쓰레기 더미를 내려다보는 듯한 경멸과 우월감이 뒤섞인 차가운 시선이었다. 어머니, 이제 좀 배우셨죠? 수진의 입모양은 소리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릴 것만 같았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인데, 내가 너희를 먹여 살렸는데 어떻게 너희가 나에게 이럴 수 있니? 그때였다. 군중을 해치고 내 남동생 동식이 앞으로 뛰쳐나왔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박민우, 너 지금 제정신이야? 동식의 고함 소리가 거실을 뒤흔들었다. 하지만 민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뻔뻔한 표정으로 며느리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양 굴었다. 그날 나의 칠순 잔치는 지옥이 되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나는 그날 비로소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시간을 조금만 되돌려보자. 내가 어떻게 사랑받던 어머니에서 내 집안의 공공의 적으로 그리고 매맞은 늙은이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야겠다. 이 모든 비극은 그 따귀 한 대에서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었다. 아주 오래전 이 악몽은 부드러운 말솜씨와 가식적인 미소, 그리고 가족을 위한다는 달콤한 명분이라는 가면을 쓰고 조용히 내 삶에 침투했다. 3년 전 남편 상철 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내 세상의 색채도 함께 사라졌다. 42년을 함께 해온 나의 반쪽,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상철 씨는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예고도 없이 조용히 떠나버렸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잘 자요, 여보. 그 전날 밤 건넨 평범한 인사가 마지막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에 누워있던 그는 이미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따뜻했던 그의 체온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그 공포와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나는 울지 않으려 애썼다. 아들 민우가 보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집에 돌아와 텅 빈 침대를 마주할 때마다 욕실에서 샤워기 물을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울어야 했다. 밥을 하다가도 울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다가도 울었다. 우리가 사는 이 평창동 2층 저택은 남편과 내가 평생을 바쳐 일궈낸 유일한 요새였다. 남편은 민우가 아주 어릴 때 무리해서 이 집을 샀다. 여보, 여기가 우리 성이야. 아무도 당신과 우리 아들을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넓은 정원에는 남편이 심은 소나무들이 자라고 있었고 거실의 통유리 창으로는 아침마다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남편은 유언장에 이 집을 오롯이 나에게 남겼다. 이 집은 당신 거야, 명숙. 당신 명의로 해. 그가 죽기 몇 달 전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이라도 한 듯 내 손을 잡고 간곡히 말했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누구에게도 이 집을 빼앗기지 마. 이건 당신의 노후를 위한 마지막 보루야. 우리는 법적 절차를 마쳤고 등기 권리증에는 김명숙 세 글자가 선명하게 박혔다. 나는 이 집과 이 집에 깃든 수많은 추억, 그리고 아들을 키워낸 이 공간의 합법적인 주인이었다. 아버지를 잃은 후 민우는 나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엄마, 내가 엄마 혼자 두고 어떻게 나가 살아. 내가 아빠 대신 엄마 지켜줄게.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마다 민우는 내 손을 잡으며 그렇게 말했다. 건설 회사에 다니던 민우는 매일 야근과 경무에 시달렸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언제나 환한 미소로 나를 안아주었다. 우리는 저녁을 함께 먹었고 주말이면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옛날 영화를 보았다. 남편 이야기를 하며 함께 울고 웃었다.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했던가. 민우 덕분에 나는 견딜 수 있었다. 나는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고 아들은 집안의 고장난 전등을 갈아주었다. 우리는 완벽한 한 팀이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자 친구였다.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최수진, 민우가 그녀를 처음 데려온 날을 기억한다. 그녀는 한 업무 세미나에서 민우를 만났다고 했다. 이벤트 기획자라고 소개한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련됨 그 자체였다. 잡지 화보에서 막 걸어 나온 듯한 외모,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완벽하게 세팅된 긴 생머리,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톱, 그리고 몸에 딱 붙는 명품 원피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설탕처럼 달콤했다. 하얗게 드러낸 치아는 눈부셨다. 그녀가 나를 안았을 때 나는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그 포옹은 따뜻함이 없었다. 마치 자루 춤듯 정확한 거리감을 유지한 채 계산된 친밀함을 연기하는 것 같았다. 민우 씨 같은 훌륭한 아드님을 키워내신 위대한 어머니를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아니, 믿으려고 노력했다. 내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니까. 그날 저녁 나는 민우가 제일 좋아하는 로스트 치킨과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갓 구운 빵을 준비했다. 하지만 수지는 거의 먹지 않았다. 포크 끝으로 샐러드 잎을 깨작거리며 탄수화물과 칼로리에 대해 늘어놓았다. 저는 탄수화물은 거의 안 먹어서요. 피부 노화의 주범이거든요. 그녀는 내가 구운 빵을 마치 독약 보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를 향해 웃었다. 어머님도 관리 좀 하셔야죠. 그렇죠. 요즘은 100세 시대라는데 그 미소 속에 숨겨진 칼날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 후 몇 달 동안 수지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갔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저녁을 먹으러 왔고 언제나 예의 바르고 상냥했다. 하지만 나는 조금씩 이상한 징후들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우리 집을 둘러보는 눈빛. 그것은 손님의 눈빛이 아니었다.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매기는 듯한 탐욕스럽고 계산적인 눈빛이었다. 어머, 거실 분위기가 정말 클래식하네요. 그녀는 남편과 내가 신혼 때부터 모아온 고가구들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장식장 최소 30년은 된 거죠. 요즘 청담동이나 한남동 가면 모던하고 심플한 인테리어가 유행인데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면서도 묘한 말을 던졌다. 어머님은 추억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나 봐요. 하지만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민우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사랑의 눈이 멀어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 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민우는 오히려 나를 나무랐다. 엄마, 수진이가 전문가잖아. 그냥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직업병이라니까요. 엄마가 좀 예민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었다. 아들의 여자친구를 질투하는 옹졸한 시어머니가 되고 싶지 않았다. 나는 모든 의구심을 꿀꺽 삼키고 계속 웃어주었다. 6개월 후 그들은 결혼했다. 수진이 기획한 작지만 화려한 호텔 결혼식이었다. 나는 혼주석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함을 느꼈다. 상철 씨가 그리웠다. 그라면 알았을 텐데. 그라면 저 웃음 뒤에 숨겨진 차가움을 꿰뚫어 보았을 텐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수지는 짐을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다. 잠깐만 지내는 거예요, 엄마. 민우가 설명했다. 저희가 살 전세 아파트 구할 때까지만요.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출 알아보고 있어요. 나는 허락했다. 내 아들이다. 어떻게 아들이 살 곳이 없다는데 내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잠깐은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반년이 되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진이 차지하는 공간은 점점 넓어졌다. 그녀는 내 주방을 재배치했고 식탁보를 바꿨고 거실의 가구 위치를 옮겼다. 저희도 좀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서요, 어머님. 그녀는 특유의 상냥한 미소로 나를 무장해제시켰다. 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 묵인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들이 집에서 파티를 열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주말마다 친구들, 직장 동료들, 내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이 거실을 가득 메웠다. 술판이 벌어졌고 음악 소리가 새벽까지 쿵쿵거렸다. 내가 2층에서 내려가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왁자지껄하던 대화가 멈추고 그들은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내 집에 침입한 불청객인 것처럼. 엄마, 피곤하실 텐데 올라가서 쉬세요. 민우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내 등을 떠밀었다. 정리는 저희가 할게요. 나는 쫓겨나듯 방으로 돌아와야 했다. 내 집에서 내가 왕따가 된 기분. 투명 인간 취급을 받는 기분. 혹시 당신도 자신의 집에서 이방인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내 공간이 야금야금 침식당하고 있는데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무력감 말이다. 몇 달이 지나자 이 집은 더 이상 나의 집 같지 않았다. 등기부등 본상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지만 공기의 주인은 수진이었다. 어느 날 외출했다 돌아오니 거실 창문에 달려있던 베이지색 커튼이 사라져 있었다. 남편이 좋아했던 따뜻한 색감의 커튼 대신 차갑고 칙칙한 회색 암막 커튼이 달려 있었다. 병실처럼 삭막했다. 어머님 오셨어요? 수지는 콧노래를 부르며 옛날 커튼을 박스에 쳐놓고 있었다. 그 커튼 너무 촌스러워서 제가 좀 바꿨어요. 이게 요즘 유행하는 시크 모던 스타일이에요. 훨씬 세련됐죠? 계속 보시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나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다. 내 커튼을
돌려받고 싶었다. 내 집을 돌려받고 싶었다. 나와 남편의 추억을 마음대로 쓰레기통에 처박기 전에 나에게 단 한마디 상이라도 해주길 바랐다. 민우는 점점 더 바빠졌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왔다. 우리는 식사도 따로 했다. 나는 주방 구석에서 혼자 밥을 먹었고 그들은 식탁에 앉아 문을 닫고 식사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문틈으로 새어나올 때마다 나는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내가 민우에게 말을 걸려고 하면 그는 항상 지쳐 있었다. 엄마, 나중에요. 지금 중요한 이메일 보내야 해요. 그는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내 말은 허공에 흩어졌다. 수지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을 쓸 필요를 못 느끼는 것 같았다. 그녀의 말은 점점 직설적이고 날카로워졌다. 어느 오후 내가 주방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때였다. 수진이 들어오더니 코를 막고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님, 꼭 이렇게 냄새나는 음식을 해 드셔야 해요? 온 집안에 젓갈 냄새가 배어서 역겨워 죽겠어요. 그녀는 식탁 위에 향초를 콱 내려놓았다. 제발 환기 좀 시키세요. 내일 제 친구들 오기로 했는데 집에서 빈민가 냄새가 나면 곤란하잖아요. 빈민가 냄새. 그녀는 내 아들이 평생 제일 좋아했던 그 찌개 냄새를 그렇게 불렀다. 그날 이후 나는 요리하는 것이 무서워졌다. 더 자주 방 안에 틀어박혔다. 이 집은 저기로 가득 차 있었다. 현관에는 그녀의 하이힐이, 욕실에는 그녀의 값비싼 화장품이, 공기 중에는 그녀의 독한 향수 냄새가 점령군처럼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내 집의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다. 가장 끔찍한 것은 민우가 이 모든 것을 모르는 척한다는 것이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하는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물을 마시러 1층에 내려갔을 때였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서재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말소리가 새어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수진이 민우에게 속삭이고 있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압적이었다. 여보,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이 집, 우리 셋이 살기엔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게다가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관리하기 편한 실버타운 같은 곳이 훨씬 낫지 않아? 요즘 시설 좋은 요양원 많대. 또래 노인분들이랑 어울리시면 어머님도 덜 외로우실 거야.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우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이 내 목을 조르는 것 같았다. 모르겠어, 수진아. 그래도 엄마 집이잖아. 엄마를 어떻게 쫓아내?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누가 쫓아낸대? 이건 합리적인 선택이야. 자기야. 우리가 아이라도 낳으면 공간이 더 필요해. 이 집을 우리 명의로 돌리고 리모델링해서 살거나 아니면 팔아서 강남 쪽 아파트로 갈아타는 게 자산 증식에도 훨씬 유리하다고. 당신은 왜 이렇게 경제관념이 없어? 그 뒤에 민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듣지 못했다. 나는 도망치듯 2층으로 기어 올라왔다. 방문을 잠그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들은 나를 고려장 지내려 하고 있었다. 내 집을, 남편이 나를 지켜주기 위해 남긴 이 성을 빼앗으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 아들이, 내 목숨보다 귀한 아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나를 낡은 가구처럼 내다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수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났다. 그녀도 내 눈빛을 읽었을 것이다. 그녀는 승리감에 도취된 눈으로 나를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어머님, 거실 나오실 때 노크 좀 해주세요. 프라이버시 좀 지켜달라고요. 아, 그리고 밤 9시 이후에는 세탁기 돌리지 마세요. 시끄러워서 넷플릭스를 볼 수가 없잖아요.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났다. 내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 나를 이 집의 하숙생으로 전락시키는 규칙들이었다. 나는 민우를 붙잡았다. 출근하려는 그의 옷자락을 잡고 애원했다. 민우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수진이랑 나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민우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았다. 엄마, 또 그 소리예요. 수진이가 좀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더 맞춰주시면 안 돼요?
저를 봐서라도요. 저 지금 늦었어요. 그는 내 손을 뿌리치고 나가버렸다. 나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그러다 내 칠순이 다가왔다. 민우가 파티를 제안했다. 엄마, 칠순이잖아요. 제대로 축하해 드릴게요. 그 말에 내 마음속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그래, 아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아닐 거야. 며느리 등살에 힘들어서 그럴 거야. 수진이 모든 준비를 도맡았다. 그녀는 친척들, 동네 사람들, 남편의 지인들까지 모두 초대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효부의 모습이었다. 은색 풍선, 고급 출장 뷔페, 화려한 꽃장식. 하지만 나는 그 화려함 속에 숨겨진 불길한 징조를 느꼈다. 생일 당일 아침이었다. 주방에서 수진이 통화를 하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황급히 전화를 끊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머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웠다. 나는 커피를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지? 알죠, 어머님 생신. 그녀는 팔짱을 끼고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리고 어머님이 미래를 위해 중요한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그게 무슨 소리니? 민우 씨랑 다 이야기 끝냈어요. 저희 이 집이 필요해요. 어머님은 이제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 좋아요. 바닥이 요동치는 것 같았다. 이건 내 집이야. 너희가 나가라. 수진이 깔깔 웃었다. 아직은 그렇겠죠. 하지만 곧 바뀔 거예요. 오늘 파티가 끝나면 어머님도 생각이 달라지실걸요? 나는 방으로 도망쳤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했다.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을 발랐다. 아이보리색 원피스를 입었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손님들이 오고 있으니까.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내 남동생 동식이 제일 먼저 왔다. 그는 나를 보자마자 안색이 안 좋다며 걱정했다. 나는 애써 웃어 보였다. 파티가 시작되고 수지는 완벽한 여주인 행세를 하며 손님들 사이를 누볐다. 민우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나는 내 생일 파티의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다. 잠시 숨을 돌리려 2층 내 방으로 올라갔을 때였다. 복도 끝에서 수진이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내 보석함이었다. 남편이 결혼기념일마다 사준 반지, 목걸이가 들어있는 소중한 보석함.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내가 소리쳤다. 수지는 당황하지도 않았다. 아, 이거요?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서 어차피 안 쓰시잖아요. 이거 팔면 주방 리모델링 비용에 보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 도둑년, 내놔. 나는 달려가 보석함을 뺏으려 했다. 어머님, 진정하세요. 훔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자산을 활용하는 거라니까요. 어차피 민우 씨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녀의 뻔뻔함에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이 집은 내 거야. 내 물건에 손대지 마.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나는 그녀를 밀치고 보석함을 낚아챘다. 수진의 표정이 일순간 악기처럼 일그러졌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녀가 나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예고도 없이 내 어깨를 강하게 밀쳤다. 아, 나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내 몸이 뒤로 넘어가면서 서랍장 모서리에 왼쪽 눈가를 정통으로 들이받았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끔찍한 고통이 머리를 강타했다. 눈앞이 번쩍하더니 캄캄해졌다. 뜨뜻미지근한 액체가 눈을 타고 흘러내렸다. 피었다. 나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수지는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어머님이 혼자 발이 꼬여서 넘어지신 거예요. 전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녀는 싸늘하게 내뱉고는 방을 나가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감옥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거울 속 내 얼굴은 피투성이었고 눈은 시퍼렇게 부어오르고 있었다. 아래층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생일 파티는 계속되고 있었다. 그때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려오세요. 케이크 커팅해요. 나는 피를 닦고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나는 그 끔찍한 얼굴을 하고 계단을 내려갔던 것이다. 다시 현재 거실의 정적 속에서 민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존중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드리려고요. 동식이 민우의 멱살을 잡으려 할 때 수진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삼촌, 민우 씨한테 손대지 마세요. 저 여자가 먼저 절 때리려고 했다고요. 저는 정당방위였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피해자로 돌변했다. 눈물까지 그렁그렁 매달고 연기를 시작했다. 어머님이 저한테 욕을 하면서 물건을 던지셨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우가 수진을 가로막으며 동식을 노려보았다. 외삼촌, 그만하세요. 엄마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수진이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아세요? 이건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내 남동생 동식은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가족 문제. 내 엄마 눈탱이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가족 문제? 내 아버지가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겠다. 이 불효자식 놈아. 하객 중 한 명이 겁에 질려 나갔다. 하나둘씩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다. 파티는 엉망진창이 되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양복을 입은 중년의 남자.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우리 집안의 자문 변호사인 임 변호사였다. 그는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아수라장이 된 거실을 둘러보며 그가 입을 열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은 딱 맞춘 것 같군요. 임 변호사의 등장은 이 막장 드라마의 판도를 뒤집을 예고편이었다. 임 변호사의 등장은 끓어오르던 용암에 찬물을 끼얹은 듯했다. 거실을 꽉 채우고 있던 날, 선 공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평소처럼 정갈한 감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독 더 거대하고 위압적으로 보였다. 그는 마치 이 난장판을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 당황한 기색 없이 천천히 안경을 치켜 올렸다. 임 변호사님,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이세요? 수진이 먼저 선수쳐서 물었다. 방금 전까지 악귀처럼 소리 지르던 여자가 순식간에 교양 있는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뒤집었었다.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 끝자락까지 감추지는 못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이 남자가 가져온 가죽 가방 속에 자신을 파멸시킬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임 변호사는 수진의 질문을 가볍게 무시하고 나에게로 다가왔다. 그는 내 참혹한 얼굴을 보고는 짧게 탄식했다. 그의 눈썹이 꿈틀했다. 남편 상철 씨와 대학 동창이자 평생직이었던 그는 내 얼굴의 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알아차린 듯했다. 재수 씨, 괜찮으십니까? 상철이가 저 세상에서 통곡을 하겠군요. 그의 낮은 목소리가 비수처럼 민우의 가슴에 꽂혔다. 민우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시선을 바닥에 떨구었다. 동식이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변호사 양반, 잘 오셨소. 당장 경찰을 부릅시다. 이 페르나 놈들이 자기 엄마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어. 경찰은 잠시 미루시죠. 그보다 더 시급하게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습니다. 임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자신의 서류 가방을 올려놓았다. 탁 하는 가방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총성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주시했다. 이미 잔치는 끝났지만 아무도 자리를 뜨지 못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기막힌 막장 드라마의 결말을 보고 싶어하는 인간의 원초적인 호기심 때문이었으리라. 임 변호사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박민우 군, 그리고 최수진 씨. 두 사람은 이 집, 그러니까 평창동 15번지 주택의 소유권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대꾸했다. 착각이라뇨. 등기부등본상 어머님 명의인 건 알아요. 하지만 민우 씨가 유일한 직계비속이고 상속인이에요. 어차피 시간 문제일 뿐 민우 씨에게 올 재산 아닌가요? 저희는 단지 어머님의 노후와 자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그녀는 끝까지 효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 단어가 내 살점을 도려내는 칼날인 줄도 모르고 임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들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는 안경 너머로 수진을 그리고 민우를 차례로 응시했다. 그 눈빛은 법조인의 냉철함 이전에 친구의 아들을 꾸짖는 어른의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고구 박상철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에는 당시 공개하지 않았던 특약 조항 스페셜 클러스 이 하나 있습니다.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특약 조항? 남편이 유언장을 작성할 때 나도 옆에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었다. 나조차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는 말인가? 상철이는 자네 아버지는 현명한 사람이었네. 그는 죽기 전 자신이 떠나고 나면 홀로 남을 아내가 겪을지도 모를 수모를 걱정했지. 돈 앞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 임 변호사는 문서를 들어 올려 천천히 또렷한 발음으로 낭독하기 시작했다. 제4조 2항. 본 유언 집행 후 배우자 김명숙이 직계 비속이나 그 배우자 혹은 제3자로부터 심리적, 물리적 압박을 받아본 주택에서 비자발적으로 퇴거하거나 매각을 강요당하거나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본 주택에 대한 모든 상속권은 즉시 소멸한다. 대신 해당 부동산은 전액 사회복지법인 송백노인재단에 기부 귀속된다. 이는 그 어떤 상속분할 청구보다 우선한다. 거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수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갔다. 그녀의 붉은 립스틱만이 창백한 얼굴 위에서 기괴하게 도드라져 보였다. 민우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임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기부요? 민우의 목소리가 염소 울음소리처럼 갈라져 나왔다. 네, 기부입니다. 100%. 자네는 이 집에서 벽돌 한 장, 흙 한 줌도 가져갈 수 없어. 10원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소리네. 임 변호사의 말은 단호했다.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우아한 척하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그딴 유언이 어디 있어요? 법적으로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우리가 이겨요. 남편이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가능합니다. 임 변호사는 차갑게 미소 지었다. 이건 단순 상속이 아니라 조건부 유증입니다. 게다가 유류분 반환 청구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당신들이 어머니에게 가한 폭행과 학대 사실이 법정에서 낱낱이 밝혀지겠죠. 폐륜 범죄가 인정되면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는 거 모르십니까?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수지는 뒷걸음질 쳤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리더니 소파 팔걸이를 부여잡았다. 그녀가 그토록 원했던 강남 아파트 갈아타기의 꿈이 주방 리모델링의 계획이 공중분해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임 변호사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번 서류는 좀 더 얇았지만 그 내용은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 그리고 하나 더, 최수진 씨.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고 서늘해졌다. 당신 꽤나 바빴더군요. 수진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3주 전 S감정평가법인에 이 집의 시세 감정을 의뢰했더군요. 의뢰인 이름은 최수진. 리모델링 후 예상 매각가까지 아주 꼼꼼하게 뽑아보셨어. 감정 비용으로 150만 원이나 결제하셨고. 민우가 고개를 돌려 수진을 쳐다보았다.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수진아, 네가 감정평가를 받았어? 나한테는 그냥 인테리어 잡지 보는 거라고 했잖아. 그게 아니라. 수진이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임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2주 전 서울가정법원 민원실에 접수된 상담 기록입니다. 피성년 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에 대한 절차 문의.
대상자는 김명숙, 신청 예정자는 며느리 최수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피성년 후견인, 치매 노인이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적 대리인이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그 제도. 며느리가 나를 금치산자로 만들려 했다는 말인가? 멀쩡한 시어머니를 정신 나간 노인 취급해서 법적으로 손발을 묶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는 것인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뼈마디가 시릴 정도로 무서운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저 여자는 단순히 욕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었다. 저 여자는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괴물이었다. 성년 후견인 지정되면 어머님 재산 처분권, 대리인인 당신이 쥐락펴락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죠. 아주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입니다. 임 변호사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민우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했다. 성년 후견인, 수진아, 너 진짜야? 우리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그래서 나한테 자꾸 엄마가 깜빡깜빡 하신다고 이상하다고 바람 넣은 거야?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배신감과 충격, 그리고 뒤늦은 깨달음이 뒤섞인 비명이었다. 수진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꼴이 되었다.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고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니었다. 들통난 것에 대한 공포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민우의 팔에 매달렸다. 여보, 아니야. 오해하지 마. 난 그냥 우리가 행복해질 방법을 찾은 것뿐이야.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고 혹시라도 나중에 보이스피싱이라도 당하시면 어떡해. 그래서 내가 미리 알아본 거야.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랬다고. 거짓말. 동식이 소리쳤다. 보이스피싱? 내년이 바로 보이스피싱보다 더한 년이야. 집안에 도둑년이 따로 없네.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저 사람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저 늙은 변호사랑 삼촌이 짜고 날 몰아내려는 거라고. 수지는 끝까지 발악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대신 남을 헐뜯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역겨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민우는 더 이상 바보가 아니었다. 아니, 바보였던 자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수진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그만해. 제발 좀 그만해. 민우가 소리쳤다. 그의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았다. 멍들고 찢어진 내 얼굴을, 피딱지가 앉은 내 이마를 비로소 똑바로 바라보았다. 엄마, 그는 무릎을 꿇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울기 시작했다. 제가 미친놈이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엄마를 지옥에 살게 했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내 아들이 우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 달려가 안아주었을 텐데 지금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내 마음속 어딘가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 같았다. 신뢰라는 그릇이 깨지면 아무리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도 물은 새어나오기 마련이다. 나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왼쪽 눈에 통증이 지끈거렸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남편이, 상철 씨가 나에게 마지막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것 같았다. 명수가, 지금이야. 지금 말해야 해. 나는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나가라. 내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민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나를 쳐다보았다. 엄마, 둘 다 나가. 내 집에서 나가. 나는 손가락으로 현관을 가리켰다. 내 생일날 나를 피투성이로 만든 며느리도 필요 없고 그 옆에서 마누라 편들며 엄마를 모욕한 아들도 필요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짐 싸서 나가. 내 생애 처음으로 아들에게 내린 축객령이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박상철의 아내, 민우 엄마가 아니라 집주인 김명숙으로서의 선언이었다. 수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이제 눈물도 뚝 그쳤다. 본색을 드러낸 그녀의 표정은 섬뜩했다.
좋아요. 나가라면 나가죠. 대신 위자료 준비하세요.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시라고요. 민우 씨 명의로 된 건 없어도 기여도 주장할 거니까. 그녀는 끝까지 돈 이야기를 하며 핸드백을 챙겨 들었다. 그러고는 멍하니 앉아있는 민우를 잡아 끌었다. 일어나. 뭐해? 쫓겨나는 마당에 질질 짜고 있을 거야? 나가자고. 민우는 허수아비처럼 끌려 일어났다. 그는 나를 그리고 동식을 마지막으로 임 변호사를 한 번씩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절망과 후회가 가득했다. 그들이 2층으로 올라가 짐을 챙기는 소리가 들렸다. 쿵쿵거리는 발소리, 캐리어를 바닥에 끄는 소리. 그 소음들이 내 심장을 짓밟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들은 커다란 캐리어 2개를 끌고 내려왔다. 수지는 턱을 치켜들고 나를 지나쳤다. 인사도 사과도 없었다. 민우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엄마, 죄송해요.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렸다. 지금 그를 용서해버리면 나는 또다시 약해질 테니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철커덕. 이중 잠금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마치 내 인생의 한 챕터가 강제로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집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찾아왔다. 나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다. 참았던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아픈 눈을 부여잡고 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내 아들을 잃은 슬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한 것 같은 억울함. 그리고 남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이 뒤섞인 통곡이었다. 동식이 다가와 말없이 내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임 변호사는 조용히 물을 한 잔 떠와 내 앞에 놓아주었다. 우셨으면 됐습니다, 재수 씨. 충분히 우세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재수 씨가 지킨 건 돈이나 집이 아닙니다. 재수 씨의 존엄을 지키신 겁니다. 상철이도 그걸 원했을 겁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텅 빈 집은 너무나 넓고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차가움 속에 아주 미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더 이상 내 집에서 숨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내 커튼을 다시 달 수 있다는 안도감.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님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수지는 뱀 같은 여자다. 그녀는 절대 빈손으로 물러날 위인이 아니었다. 그녀가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눈빛, 그 서늘한 징후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아직 파도는 높았다.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처참했다.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 날 아침, 나는 습관처럼 일찍 눈을 떴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낯선 정막이 나를 맞이했다. 2층 복도를 울리던 며느리의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도, 아침마다 욕실을 점령하던 요란한 드라이기 소리도 없었다. 집은 죽은 듯 고요했다. 그 고요함이 평화롭기보다는 마치 폐허 속에 홀로 남겨진 생존자가 느끼는 공허함처럼 무겁게 다가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대 앞에 섰다. 거울 속의 여자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더 늙어버린 것 같았다. 왼쪽 눈의 멍은 이제 검붉은 색에서 칙칙한 황록색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내 마음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신뢰와 사랑의 시체처럼 보였다. 붓기는 조금 가라앉았지만 욱신거리는 통증은 여전했다. 나는 차가운 얼음찜질 팩을 눈가에 대며 생각했다. 이 멍은 언젠가 사라지겠지. 하지만 내 가슴에 난 구멍은 무엇으로 메울 수 있을까? 1층으로 내려갔다. 거실은 어제 파티의 잔해들로 엉망이었다. 반쯤 먹다 남은 케이크, 바닥에 나뒹구는 샴페인 코르크, 바람 빠진 은색 풍선들, 화려했던 축제의 흔적이 쓰레기가 되어 널려 있었다. 나는 가정부를 부르지 않았다. 내 손으로 치워야 했다. 이 모든 불행의 흔적을 내 손으로 직접 쓸어 담아 버려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다. 쓰레기 봉투에 수진이 골랐던 모던한 회색 쿠션을 쳐넣었다. 그녀가 사다 놓은 디퓨저도
현관에 놓여있던 그녀의 슬리퍼도 가차없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 하나씩 비워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조금씩 뚫리는 기분이었지만 동시에 시려오기도 했다. 동식이는 간밤에 거실 소파에서 쪽잠을 잤다. 내가 걱정되어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으리라. 그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나를 도왔다. 누님, 밥부터 먹어.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버티는 거야. 동식은 투박한 손으로 북엇국을 끓여주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말라비틀어졌던 내장들이 비로소 꿈틀거리는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정막을 채웠다. 민우 그 녀석 연락 왔어. 동식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식탁 위에 엎어둔 휴대폰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랑은 얘기 중이에요. 엄마 몸은 좀 어때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갈 곳이 없어요. 엄마, 처음에는 변명으로 시작된 문자들은 시간이 갈수록 애원과 절망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었거니와 지금 그 어떤 말을 해도 서로에게 칼이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침묵이라는 방패 뒤에 숨기로 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동식은 자신의 생업 때문에 부산으로 돌아가야 했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 일시간이면 달려올 테니까. 그가 떠나고 나자 80평 저택에는 진짜 나 혼자만 남았다. 혼자 남은 시간은 기묘했다. 무섭기도 했지만 동시에 해방감이 밀려왔다. 나는 창고에 처박혀 있던 베이지색 커튼을 다시 꺼냈다. 구겨진 주름을 다림질하여 거실 창문에 다시 달았다. 남편이 좋아했던 따뜻한 색감의 천이 햇살을 머금자 차갑던 병실 같던 거실이 다시 우리 집의 온도를 되찾았다. 수진이 떼어버렸던 가족 사진 액자도 다시 벽에 걸었다. 내 공간을 되찾는 과정은 느렸지만 확실한 치유의 의식이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폭풍의 눈은 지나갔지만 뒤따르는 비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다. 어느 오후 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지난번보다 한층 더 어둡고 심각했다. 재수 씨,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겠습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서류 봉투를 건넸다. 최수진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겠답니다. 나는 예상했다는 듯 덤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하라고 해. 민우도 그걸 원할 테니까. 문제는 조건입니다. 임 변호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 여자가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 분할 3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전업주부로서 민우를 내조했고 시어머니를 부양했다는 명목으로 기여도를 주장하고 있어요. 기가 차는구나. 내조? 부양? 내 밥상 한 번 제대로 차려준 적 없는 애가. 나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법적으로 민우 명의의 재산이 없다는 걸 그쪽도 알 겁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고 있어요. 민우가 장차 상속받을 재산, 즉 재수 씨의 재산을 장래의 이익으로 산정해서 미리 정산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법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속분에 대한 분할은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그럼 무시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임 변호사가 잠시 말을 골랐다. 그 여자가 협박 카드를 꺼냈습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제보하겠답니다. 강남 재력가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학대하고 빈손으로 쫓아냈다. 남편은 마마보이라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아내를 버렸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유튜브 폭로 채널에 제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요즘 그런 게 조회수가 잘 나오니까 여론몰이를 하려는 거죠. 나는 찻잔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자기가 날 때려놓고 자기가 날 정신병자로 몰아넣으려 해놓고 악랄한 겁니다. 재수 씨가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고
그걸 약점 잡아 돈을 뜯어내려는 수작입니다.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다. 1억 5천만 원, 그녀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입막음 비용이라고 했다. 그 돈을 주면 조용히 이혼 도장을 찍고 사라지겠다고. 임 변호사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단돈 10원도 줄 수 없어요. 내 명예, 땅바닥에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그 도둑년 주머니에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들어가는 꼴은 죽어도 못 봐요. 끝까지 가죠. 임 변호사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오시길 바랐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반격 카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들어오라고 해요. 잠시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발머리에 눈매가 매서운 여자가 들어왔다. 그녀는 간편한 정장 차림에 낡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숙 여사님. K민간조사 사무소의 박 실장입니다. 민간조사원 흥신소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임 변호사님의 의뢰로, 그리고 나중에는 박민우 씨의 부탁으로 며느리 되시는 최수진 씨의 뒤를 좀 캤습니다. 민우의 부탁으로요. 네. 아드님이 집을 나가신 직후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아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고 싶어 하셨습니다. 박 실장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사진들과 문서를 펼쳐놓았다. 그것들은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최수진이라는 여자의 진짜 얼굴이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최수진 씨는 전문적인 혼인, 빙자 사기 혐의가 짙습니다. 여사님 댁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박 실장이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수진이 낯선 남자와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이었다. 3년 전 대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동거만 했는데 상대방 남자의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 뒤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고소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죠. 세상에, 더 심각한 건 현재의 재정 상태입니다. 박 실장이 빨간 줄이 그어진 금융거래 내역서를 보여주었다. 현재 최수진 씨 앞으로 된 빚만 원금 2억 5천만 원입니다. 제1금융권이 아니라 악질적인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돈입니다. 돌려막기를 하다가 한계에 다다른 상태죠. 사채업자들이 최근 그녀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신체 포기 각서까지 썼더군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왜 그녀가 그렇게 결혼을 서둘렀는지, 왜 신혼집도 구하지 않고 우리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는지, 왜 집요하게 리모델링을 핑계로 돈을 요구했는지, 왜 멀쩡한 시어머니를 성년후견인 제도로 묶으려 했는지. 그녀에게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다. 도피처였다. 그리고 내 아들과 나는 그녀의 빚을 갚아줄 물주이자 숙주였던 것이다. 그녀는 살기 위해, 사채업자들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우리를 제물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탐욕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자의 절박함. 민우도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내 목소리가 덜덜 떨렸다. 네, 어제 제가 브리핑해 드렸습니다. 박 실장이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드님,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시더군요. 충격이 크신 것 같았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민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내 아들. 어리석고 유약했던 내 아들. 그는 공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장 비참하게 이용당한 피해자였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단지 빚을 갚을 도구로만 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느꼈을 비참함은 어느 정도였을까. 어미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이성이 고개를 들었다. 이것은 범죄다. 이것은 사기다.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라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 했던 범죄 행위였다. 이제 어떻게 되나요? 내가 물었다. 임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으며 대답했다. 이 자료들이면 이혼 소송은 100% 승소입니다. 위자료는커녕 민우 군이 수진 씨를 상대로 사기 결혼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박죄로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 어디 있나요? 아드님과 헤어진 뒤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냄새를 맡았으니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여사님께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발악하는 거겠죠. 그 돈이 없으면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때 거실 전화기가 울렸다. 발신자 정보가 뜨지 않는 번호.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다. 임 변호사가 눈짓으로 받으라고 신호를 보냈다. 박 실장은 재빨리 녹음기를 켰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예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예전에 그 가식적인 상냥함은 온데간데 없었다. 술에 취한 듯 혀가 꼬여 있었고 목소리 끝은 갈라져 있었다. 생각 좀 해보셨어요? 변호사 통해 들으셨죠? 1억 5천. 그거 어머님한테 껌값이잖아요. 그거 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네, 제발요.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그녀가 울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음소리였다. 안 주시면 저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어머님 집에 불이라도 지를 수 있어요. 저 지금 잃을 게 없는 년이에요. 그러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녀의 비명이 수화기를 뚫고 나와 고막을 찔렀다. 예전 같았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다. 내 뒤에는 나를 지켜주는 법이 있었고 진실이 있었고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 인생에서 가장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최수진, 잘 들어라. 나의 목소리가 텅 빈 거실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내 집에 불을 지르든 인터넷에 내 욕을 하든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내 돈은 단 한 푼도 너에게 가지 않을 거다. 넌 내 아들을 기만했고 내 가정을 파괴했어. 죗값은 돈이 아니라 법으로 치르게 될 거야. 다시는 이 번호로 전화하지 마라. 경찰에 넘길 증거가 하나 더 늘어날 뿐이니까. 나는 대답도 듣지 않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쾅!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홀가분했다. 나는 비로소 그 지독했던 악연의 고리를 내 손으로 끊어낸 것이다. 임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박 실장이 짐을 챙기며 말했다. 이제 민우 씨가 결단을 내릴 차례군요. 민우,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는 평창동 언덕길 어딘가에서 내 아들은 지금 홀로 울고 있을까? 아니면 분노하고 있을까? 그 아이가 겪어야 할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그 아이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다. 어미인 내가 대신 짊어질 수 없는 성인으로서 치러야 할 혹독한 성장의 대가였다. 나는 조용히 거실 불을 켰다. 어둠 속에서 내 집이 상처 입었지만 여전히 굳건한 내 성전이 환하게 밝아졌다. 전화를 끊고 난 뒤의 침묵은 이전과는 달랐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불안의 침묵이 아니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부서진 잔해들 사이로 서서히 내려앉는 차분하고 서늘한 침묵이었다. 며칠 후 얼굴의 멍자국이 보랏빛에서 흐릿한 노란색으로 옅어져 갈 무렵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액정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가 그토록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아들의 울음을 느낄 수 있었다.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고 삼키는 그 처절한 울음을. 엄마. 목소리는 쩍 갈라진 논바닥처럼 메말라 있었다. 박 실장님 만났어요. 다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제가 이렇게 멍청할 수 있었을까요? 한 입을 덮고 산 여자가 사기 전과자의 수억 빚쟁이라는 걸 2년 동안 까맣게 몰랐어요. 그녀가 보여주는 자격증들, 통장들 다 가짜였는데 제가 바보 천치였어요. 민우는 자책을 넘어
자기 혐오에 빠져 있었다. 제가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다 보여요. 수진이가 엄마를 미친 사람 취급할 때, 엄마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을 때 제가 그 여자 편을 들었잖아요. 미쳤나 봐요. 귀신에 홀려도 단단히 홀렸었나 봐요. 나는 창밖에 목련 나무를 바라보았다. 겨울을 견디고 꽃망울을 터뜨리려는 나무처럼 내 마음에도 미미한 연민이 싹됐다. 하지만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다. 민우야, 네가 몰랐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넌 방관했고 동조했어. 그게 내 가슴에 더 큰 대못을 박았다는 걸 알아야 해. 알아요. 평생 용서받지 못할 거라는 거 알아요. 그래도 염치 없지만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다시 엄마 아들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먼 훗날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용서는 말 한마디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아니다. 그것은 긴 시간과 고통이 수반되는 과정이다. 지금 당장은 모르겠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마. 너도 나도 시간이 필요해. 심리 상담을 받아보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병든 부분부터 치료해야 해. 네, 그럴게요. 정말 죄송해요, 엄마. 사랑해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한참 동안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보았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우리 사이에 놓인 거대한 빙벽에 작은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이혼 소송은 전쟁이었다. 예상대로 수지는 순순히 물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벼랑 끝에 몰린 쥐처럼 닥치는 대로 물어뜯으려 했다. 그녀가 선임한 변호사는 매일같이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 위자료 청구, 재산 명시 명령 신청, 심지어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요구했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바위처럼 꿈적하지 않았다.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수진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이거 보시죠. 임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수진 측 변호사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박 실장이 캐낸 사채 빈 목록, 과거 사기 혐의 기록, 그리고 인터넷 검색 기록들이었다. 당신 의뢰인, 지금 이혼 위자료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형사고소 들어가면 실형입니다. 사기 결혼, 특수 협박, 존속 폭행,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최소 징역 2년은 나올 겁니다. 감옥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도장 찍고 사라지겠습니까? 결정타는 사채업자들이었다. 임 변호사가 수진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자 그녀는 백기를 들었다. 감옥보다 무서운 것이 빚쟁이들이었으니까 그녀는 결국 이혼 합의서에 서명했다. 위자료 영원, 재산 분할 영원, 그리고 반경 100민, 이내 접근 금지 명령. 그녀가 가져간 것은 자신의 옷가지와 명품 가방들 뿐이었다. 그 여자 도망쳤습니다. 임 변호사가 전해준 마지막 소식이었다. 서울을 떠났더군요. 아마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 어디론가 숨어들었겠죠. 다시는 재수 씨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내 집을 집어삼키려 했던 악몽은 법적으로, 물리적으로 완전히 소멸했다. 어깨를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씁쓸함이 남았다. 내 아들의 첫 결혼이 이렇게 비참한 파국으로 끝났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몇 달 후 민우가 나를 초대했다. 그는 회사 근처 관악구의 허름한 원룸으로 이사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빌라 4층이었다. 내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방 안은 좁지만 정갈했다. 평창동 저택의 화장실만 한 크기의 방이었지만 그곳에는 민우의 진짜 삶이 있었다. 벽에는 어린 시절 나와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심리 상담 서적들이 놓여 있었다. 누추하죠, 엄마. 민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아니야, 아늑하고 좋네.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허세와 가식으로 점철되었던 수진과의 신혼집보다 비록 좁지만 자신의 힘으로 꾸린 이 공간이 훨씬 더 건강해 보였다. 민우는 나를 위해 차를 끓였다. 이제부터 진짜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요. 빚도 갚고
저축도 하고 겉만 번지르르한 산 말고 발바닥을 땅에 붙이고 사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흐리멍덩하고 의존적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그로부터 또 몇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에 이루어졌다. 민우가 평창동 집으로 찾아왔다. 짐을 싸서 나간 지 거의 반년 만이었다. 그는 천천히 집 안을 둘러보았다. 거실 창가에 다시 달린 베이지색 커튼을 쓰다듬고 아버지의 서재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문제의 그 장소, 주방 식탁 앞에 섰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민우가 식탁 의자를 빼며 말했다. 우리는 마주 보고 앉았다. 수없이 많은 밥을 함께 먹었던 그 식탁, 그리고 수진의 이간질과 나의 고독이 서려 있던 그 식탁에서 민우는 비로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을 꺼냈다. 상담 선생님과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수진이에게 끌려다녔는지, 왜 엄마가 고통받는 걸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수진이가 절 조종한 건 맞아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핑계일 뿐이에요. 민우가 고개를 들고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사실은 제 마음 깊은 곳에도 욕심이 있었어요. 욕심? 네. 이 집이요. 아빠가 남겨주신 이 거대한 유산. 솔직히 저도 탐났어요. 수진이가 어머니 요양원 보내드리고 우리가 차지하자고 했을 때 겉으로는 안 된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그러면 편하겠다. 그러면 나도 부자 소리 듣겠다. 그런 생각 아주 잠깐이지만 했었어요. 나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잔인할 정도로 솔직한 고백이었다. 제 무의식 속에 있던 그 탐욕과 이기심이 수진이의 악행을 방조하게 만든 거예요. 결국 공범은 저였어요. 엄마를 내쫓고 싶었던 나쁜 마음이 제 안에도 있었다고요. 민우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수진이 탓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괴물이었으니까요. 아빠가 왜 유언장에 그런 조항을 넣으셨는지 이제 알겠어요. 아빠는 제 안에 있는 이 나약함과 비열함을 이미 꿰뚫어 보셨던 거예요. 그의 고백은 뼈 아팠다. 듣는 나도 아팠고 말하는 그도 아팠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 반드시 도려내야 할 환부였다. 썩은 살을 도려내지 않고는 새 살이 돋을 수 없으니까. 나는 떨리는 손을 뻗어 식탁 위에 놓인 아들의 손을 덮었다. 거칠어진 그의 손등 위로 내 눈물도 떨어졌다. 민우야, 나는 목이 메어 말을 잇기 힘들었다. 고맙다. 그렇게 솔직하게 말해줘서. 엄마,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악마를 키운단다. 나도 가끔은 네가 짐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 중요한 건 그 악마에게 먹이를 주지 않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오는 거야. 내 아빠도 네가 이렇게 뉘우치고 돌아올 줄 알았을 거야. 그래서 기다려 주신 걸 거야.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우는 내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다.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나도 일어나 그를 안았다. 넓어진 아들의 등. 하지만 죄책감으로 한없이 작아진 그 등을 쓰다듬으며 나도 울었다. 그날 우리는 그 식탁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그 눈물은 지난 2년간 쌓였던 오해와 증오, 그리고 배신감을 씻어내리는 정화수였다. 수진이 남기고 간 흉터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남아있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상처가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민우를 위해 김치찌개를 끓였다. 수진이 빈민가 냄새라고 혐오했던 그 찌개 냄새가 온 집안을 구수하게 채웠다. 민우는 밥 2공기를 비웠다. 맛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눈물 젖은 밥을 먹으며 그가 웃었다. 나도 따라 웃었다.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다. 깨진 도자기를 다시 붙인 것처럼 금이 간 자국은 선명했다. 하지만 그 금간 자국 사이로 이제 따스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있었고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또 한 번의 해가 바뀌었다. 시간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날카로웠던 바위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내고 깊게 패인 웅덩이를 메워주었다. 그 끔찍했던 칠순 잔치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은 두 번의 순환을 마쳤고 내 마음과 평창동 저택에도 다시금 평온이 찾아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괴롭히던 왼쪽 눈가의 멍 자국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남은 것은 망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폭풍우를 견뎌낸 고목의 나이테처럼 더 단단하고 깊어진 내면의 힘이었다. 어느 화창한 5월의 일요일 아침이었다. 나는 정원 가위를 들고 마당에 나갔다. 남편 상철 씨가 수십 년 전 심어놓은 장미 덩굴이 올해 유난히 탐스러운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다. 붉은색, 노란색, 그리고 은은한 분홍빛, 장미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나는 시든 잎을 정리하고 흙을 돋우며 식물들이 뿜어내는 생명력을 호흡했다.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서 기어이 새순을 밀어 올리는 자연의 섭리는 마치 나와 민우가 겪어온 지난 2년의 시간과 닮아 있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익숙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민우였다. 하지만 오늘은 혼자가 아니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단아한 인상의 여자가 내렸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의 이름은 이정은이었다. 민우가 반년 전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났다고 한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녀는 첫 며느리였던 수진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화려한 명품 대신 편안한 면바지를 입었고 계산적인 눈빛 대신 따뜻하고 진실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민우를 자신의 액세서리나 물주가 아닌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고 아껴주었다. 어머님, 장미가 정말 예쁘게 폈네요. 정은 씨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다. 지난달에 제가 가져다 드린 천연비료가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그러게 말이다. 내 덕분에 올해 꽃이 제일 좋구나. 나는 장갑을 벗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지 않지만 생활력이 느껴지는 야무진 손이었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와 점심을 먹었다. 메뉴는 닭볶음탕과 갓 지은 하얀 쌀밥, 그리고 텃밭에서 딴 상추 겉절이었다. 이 식탁, 2년 전만 해도 긴장과 소외감이 감돌던 이곳은 이제 밥 냄새와 사람 냄새로 채워져 있었다. 우리는 소소한 일상을 이야기했다. 민우의 회사 이야기, 정은 씨네 반 아이들의 귀여운 실수담, 그리고 정원의 꽃 이야기. 특별할 것 없는 대화였지만 그 평범함이 사무치게 고마웠다. 식사가 끝나고 민우와 나는 거실 앞 테라스에 있는 흔들의자에 앉았다. 상철 씨가 생전에 즐겨 앉던 그 의자였다. 5월의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다. 엄마, 민우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기분 좋은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는 짐작하고 있었다. 하지만 재촉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다. 저 정은 씨한테 프러포즈 했어요. 그리고 승낙받았고요. 심장이 쿵하고 뛰었다. 기쁨이 먼저 찾아왔지만 곧이어 어두운 기억의 그림자가 반사적으로 스쳐 지나갔다. 수진과의 악몽, 민우도 내 표정에서 그 두려움을 읽었을 것이다. 엄마, 무슨 걱정하시는지 알아요. 지난번 일 때문에 무서우신 거. 민우가 내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정은 씨는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혼전 계약서 초안이에요. 정은 씨가 먼저 작성해 왔어요. 만약 우리 결혼 생활이 잘못되더라도 정은 씨는 제 재산이나 엄마의 재산에 대해 그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공증까지 받겠대요.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다. 수지는 결혼 전부터 내 집값을 감정하고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는데 이 여자는 재산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부터 들고 온 것이다. 그리고 엄마, 약속드릴게요. 민우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엄마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여긴 엄마 집이에요.
엄마의 성정이고 엄마의 인생이에요. 저랑 정은 씨는 저희 힘으로 작은 전셋집 구해서 시작할 거예요. 엄마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엄마의 노후를 위협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건강하게 효도할게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것은 내가 그토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단순히 집을 지켰다는 안도감이 아니었다. 내 아들이 비로소 정신적으로 독립된 어른이 되었음을, 그리고 나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있음을 확인받은 감동이었다. 그때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친 정은 씨가 테라스로 나왔다. 그녀는 우리 모자무즈의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내 발치 마룻바닥에 편안하게 걸터 앉았다. 어머님, 그녀가 맑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민우 씨한테 지난 일들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는 게 두렵고 조심스러우실 거라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가식이 없었다. 저는 어머님의 과거를, 그리고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싸우셨던 그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해요. 제가 감히 수진 씨가 남긴 상처를 다 지워드릴 순 없겠지만 적어도 또 다른 상처는 드리지 않을게요. 혹시라도 제가 선을 넘거나 실수하면 언제든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싶었다. 고맙다, 정은아. 그렇게 말해줘서. 그리고 정은 씨가 수줍게 웃었다.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건 어머님이 마음의 준비가 되셨을 때 그때 해주세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딸. 수지는 그 단어를 무기처럼 휘둘렀었다. 저도 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라며 내 재산을 탐했었다. 하지만 정은 씨는 그 단어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아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지금 부르고 싶구나. 내 딸 정은아. 정은 씨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나를 와락 껴안았다. 계산 없는 순수한 포옹. 그녀의 체온이 내 굳어있던 심장을 녹여내렸다. 민우도 눈가가 붉어진 채 우리 둘을 감싸 안았다. 깨졌던 가족이라는 그릇이 비로소 새로운 조각으로 맞춰져 온전한 형태를 찾아가는 순간이었다. 몇 달 후, 민우와 정은 씨는 결혼식을 올렸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성북동의 작은 야외 정원에서 열린 소박한 결혼식이었다. 하객은 양가 친척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 뿐이었다. 허례허식은 없었지만 그 빈자리는 진심 어린 축복으로 가득 찼다. 민우가 정은 씨의 손을 잡고 입장할 때 나는 울었다. 하지만 그것은 2년 전 내 생일날 흘렸던 비통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고 감사의 눈물이었다. 피로연 자리에서 동생 동식이가 내 옆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었다. 누님, 기분 어때? 이제 좀 살 것 같아? 나는 잔을 부딪히며 웃었다. 평온해. 정말 오랜만에. 아주 평온해. 동식이가 껄껄 웃으며 건배를 제의했다. 자, 우리 명숙 누님의 진정한 홀로서기와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매형을 위하여.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홀로 거실에 앉았다. 집은 다시 고요했지만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다. 나는 벽난로 위에 놓인 상철 씨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에 그는 여전히 인자하게 웃고 있었다. 여보, 나 해냈어요. 나는 소리내어 말했다. 당신이 남겨준 그 특약 조항, 그게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어요. 그건 당신이 저 세상에서 나에게 보내준 방패였고 나를 지켜준 갑옷이었어요. 덕분에 나 무너지지 않고 버텼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안을 천천히 걸었다. 수진과 마지막으로 대치했던 주방. 사람들의 경멸 어린 시선을 받아내야 했던 거실 계단. 그 모든 공간에는 이제 고통스러운 기억 대신 새로운 의미가 덧씌워져 있었다. 이 집은 나의 피난처이자 내가 폭풍우를 견뎌낸 승전비였다. 나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당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자 나 자신에 대한 예의다. 내가 나를 지켜내고
온전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자식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버텨주었기에 민우도 돌아올 곳이 있었던 것이다. 나는 2층 침실로 올라가 화장대에 앉았다. 거울 속에 72세의 김명숙이 앉아 있었다. 눈가에는 주름이 가득하고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지만 눈동자만은 20대 시절보다 더 깊고 맑게 빛나고 있었다. 수고했다, 명숙아.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속삭였다. 너는 살아남았어. 복수가 아닌 용서로, 증오가 아닌 자존감으로 너를 지켜냈어. 그거면 충분해. 창밖에는 둥근 보름달이 평창동의 밤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내일 아침에는 정원에 나가 장미들에게 물을 주어야겠다. 그리고 며칠 뒤에 올 민우와 내 딸 정은이를 위해 어떤 맛있는 반찬을 해줄지 고민해 봐야겠다. 내 인생의 겨울은 끝났다. 이제 진짜 봄이다.